그 횡령 규모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재고자산 횡령이 있었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재고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재고재산을 빼돌렸던 거죠. 근데 막상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냐 하다 보니 네. 횡령 사실을 밝혀나게 된 사건이었죠.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채무 탈출 넘버원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법인 파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법인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호 내지는 방어가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을 하다가 파산에 이르게 되면 보통 대표님들께서는 내한테 어떤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들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법인 파산 절차로 인해서 보호되는 그 대표이사의 지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법인을 접게 되면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원에 일임을 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게끔 하는 그런 편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법인 파산들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 거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이점이 따로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사실 그 도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임금 체불 내지는 퇴직금을 못 받게 됐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임금을 좀 대신 지급을 해주는 게 있는데, 네네. 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으면 그 보호되는 범위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회사가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되는 범위가 더 늘어나게 돼요. 대표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직원의 입장으로 봐도 어느 정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파산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 네. 이런 걸 보통 법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뭐 재산 이런 여부하고 관계없이 이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네. 그걸 이제 보통 지급불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불능에 우려가 있거나 혹은 지급불능 시점이 도래했을 때, 네. 그럴 때 법인 파산을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또 이례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달랐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실제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총 재고자산이 약 50억 정도였지만 실제 재고자산은 채무자가 주장하기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네. 실제로 법원의 실사를 통해서 밝혀진 걸로는 대략 한 8억 정도. 네. 예, 그 정도의 큰 갭 차이가 났던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강조하듯이 네.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넣는 시점부터 사실 이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회사로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밀어넣은 돈이 약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억에서 1,000만 원 차이도 굉장히 크고 1,000만 원에서 8억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이 공백을 다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이제 여러 기장 대리 사무실 또는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재고 자산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니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재고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좀 많이 필요하죠. 회사가 그렇게 된 계기가 직원의 횡령도 좀 있었고 거래처에서 일부러 좀 부도 처리를 했다라는 게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 횡령 규모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재고자산 횡령이 있었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재고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재고재산을 빼돌렸던 거죠. 근데 막상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냐 하다 보니 네. 횡령 사실을 밝혀나게 된 사건이었죠. 의외로 법인 도산, 즉 회생하고 파산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이 겪는 건데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고의적인 파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래처의 관계가 단순히 1대1인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 거래처가 굉장히 대기업인 경우에야 1대1이나 아니면 어떤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수의 계약을 하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서로 다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한 이제 회생이나 파산하는 절차가 정말로 외부적 요인 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간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느낌을 받았을 때 보통
고의부도라는 표현을 쓰긴 하죠.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억울한 감정을 표현을 할 때 고의부도라는 표현을 쓰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의 횡령이라는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좀 횡령이 진행이 됐을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영업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대표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할 자리가 있으면 회사의 규모 내지는 조직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회계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고 그 장부 대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대표님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직원을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저는 그 직원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직원도 자기가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불법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직원을 또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는데, 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다 해당하는 케이스였죠.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큰 이제 재고자산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거래처의 고의적인 부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고의부도로 이제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 가장 큰 게 첫 번째로는 회사 자금에 대한 대표이사의 횡령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이 많을 때 이 부채도 너무 많아지고 업황도 너무 좋지 않고 또 뭐 대내적인 대외적인 그런 압박들을 봤었을 때 이 회사를 정말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겠다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 네. 또는 뭐 회사의 중요 자산을 처분하고 다시 뭐 받거나.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자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 잔치가 마련돼 있는 나라는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이제 눈 안 감아주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정도 이제 제도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법의 사각지대가 없는데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 피해 거래처들이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은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 아들이 그 공장 부지를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날랐대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해요? 그게 물론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 또 채권자들이 봤었을 때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짰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굉장히 의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처의 고의 부도로 인해서 크게 손실을 받았을 때 법인 파산 절차를 활용해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어요? 기업이 가장 가지는 큰 부담은 이 결국 상환 압박이거든요. 채무에 대한 상환 압박. 물론 기업도 건실한 기업이면 그 상환을 계속 유예를 받으면서 금리를 조정해가면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인 파산을 하는 거고, 이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또 이 회사가 매입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매입처들은 또 결손 처리하면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도의적으로도 법인 파산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도 법인 파산을 처음 진행하는 거잖아요.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계셨나요? 직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이었죠. 왜 직원 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이 좀 강한데 네. 일단 법인 회행이 아니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감축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퇴사거든요. 네네. 그 특히나 또 어느 정도 좀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좀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이런 직원들 같은 정년에 경우에는 가까우신 분들. 그렇죠. 또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직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실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두 번째로는 재고자산 걱정 많이 하셨죠. 회계장부상에는 50억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이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 네. 자기가 봐도 이거는 믿기가 어려운데 과연 제3자인 법원에서 믿어줄까? 여기에 대한 또 걱정도 많으셨던 거예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그냥 더 이상 법적 다툼이 없게끔 좀 완전히 청산 종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네네. 뭐 법원에서 나오는 실사나 뭐 파산관계인 실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응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재고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재고 자산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8억까지로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하셨어요? 물론 제가 이제 가가지고 하나씩 꺼내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조는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고가 존재하는지, 혹은 이 재고가 과연 실제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안 하게 되면 법원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봤었을 때는 5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걸 설득하려면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 돼요.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엄격한 근거가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워낙 다양한 사건을 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대표의 잘못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대표의 잘못으로 갈 뿐더러 또 여러 가지 그 세법상에 또 네. 불이익한 점이 있어요. 그런 뭐 세금이 또 부과가 되면 이 찬압세 의무를 지게 되면 또 그것도 세금도 대표이사의 다 책임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법인 파산 절차 그리고 법인 파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꼭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 따로 있을까요? 일단 법인 파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이 법인 파산이든 뭐 회생이든 골든타임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회사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도 납득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는 개개인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특히 대표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고 지금까지 투입했던 시간도 있고 노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운 시기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판단이 늦어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대표회사의 재산도 손실, 또 여러 피해자도 양산하게 되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점에 대한 좀 냉철한 파악,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걸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파산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성 변호사랑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길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